안녕하세요. 친절한 유신영 이제 46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사 서민금융 하나은행 광주연구원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복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3월 들어 첫 번째 녹음인데, 자, 3월 들어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인 것 같은 느낌인데,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네, 요즘에도 좀 계속 책 읽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드렸던 음. 영어 독서 지도사 관련돼 가지고 음. 방통대 졸업을 1년 밀고 좀 관련된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 느낌이 그랬잖아요. 음. 괜히 했다. 다 영어야. 어. 그래서 이게 좀 분위기, 아니, 영어 독서 지도를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네. 그 아무리 쉬운 동화라도 미국 동화는 우리가 음. 쓴 말하고 교과서에도 보는 영어가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아. 이거 지금 내 선택이 음.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신 의도가 뭐였다고 그랬죠? 영어 독서 지도서를 하신 이유가? 독서방. 아, 나중에 네네. 나이가 들어서 네네. 동네에서 아, 독서방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음, 예. 근데 괜찮네요. 그냥, 네. 근데 이제 관련된 것 중에서는 영어 독서 지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음, 예, 방통대에서 1년 밀고 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뭔가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실버 체육 지도사 자격 뭐 간단하게 해서 따긴 땄는데 아무래도 고령층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그런 것도 좀 재미있게 레크레이션함 같이 하면서 좀 몸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한번 와이프랑 같이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제안도 하고 그러면은 뭐 저는 사실은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준비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기사들 가지고 한 주간 금융 이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기사는요. 코스피가 만든 개인 신용카드 월 사용액 50조 역대 최초라는 헤럴드 경제 3월 2일자 오늘 기사입니다. 1월 기준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이 50조를 첫 돌파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코스피 지수가 장난 아니게 올라왔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액도 덩달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는 주식 호황을 통한 자산 가치의 상승이 이른바 자산 효과라고 하는데 심리적인 낙관론을 실질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모양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카드 사용액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카드 사용액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여신금융협회에서 코스피 지수마다 따른 월 카드 사용액을 좀 봤더니 3천선을 돌파한 지난해 6월 말에 개인 신용 체크카드 이용액이 한 달간 62조, 3천억 원 정도, 이후 4천선을 넘어서 10월 달에는 64조로 5,700억으로 늘었고요. 5천선 고지 올라서 1월에는 65조 1,517억까지 불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은 소비의 어떤 것으로 좀 뒷받침되고 있구나.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은요, 이 기간에 따른 연령대별 소비 양극화가 뚜렷하게 형성 중이다라고 하는데, 고령층의 소비 증가세 굉장히 가팔랐다라고 합니다. 70대 이상 결제액이 35% 급증, 가장 큰 폭의 상승세였고요. 그 다음에 60대 21.7%, 50대 13.4%, 40대 9%, 반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고물가 국민의 영역은 20대 이하는 마이너스 5% 이용해서 오히려 지갑을 닫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자산이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아직 팔아서 실질적인 차익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소비로 연결되고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기사요. 약속의 3월 기대했는데 관세, 환율, 유가 3대 악재가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중앙일보 3월 2일자 기사는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경제가 굉장히 2%의 회복세를 높이면서 3월 달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저도 사실 엊그저께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한잔 마시고 택시 타고 오는데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제 주가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요? 갑자기? 그랬더니 아니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잖아요. 2호 얘기에.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유가원유 관세 등 3대 악재에 직면했다라는 이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나 증시 하락 때문에 굉장히 수출 소비가 살아나고 있었는데 미국의 글로벌 관세 폭탄과 중동화 변수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변수로 이루어졌다. 이 측면에서 제가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뭐 AI를 통해 가지고 과연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과연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봤을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것 같다. 첫 번째는 에너지, 두 번째는 물가, 세 번째는 수출이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얘기는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리스크인데요. 한국 원유 도입량의 70%가량, LNG의 30%가 이쪽으로서 통과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막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여기가 봉쇄가 되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 그럴 경우에 국제 유가가 현재 한 70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60, 70달러,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 같은 경고가 나오고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휘발유 경유 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두 번째는 물가인데요. 생산 원가 상승이 아무래도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국내 제조 원가는 약 0.68% 상승함으로써 이에 따른 석유화, 항공, 해운업계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나 이러한 물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심화해서 소비자 물가를 자극해 더욱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고 소비 침체를 유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수출인데요. 저희가 수출할 때 중동 수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삼성, LG 등 가전, 스마트폰 주요 시장이 중동 내에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 특히나 금융의 불안인데요. 안전자산 선호연선 원달러 원인의 급등,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 1억 배럴 이상의 비축유가 있어서 약 121분을 가지고 있고요. LNG의 경우는 52일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수급은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발표한 내용 중에 대략 전세가 얼마 정도 갈까 예상했을 때 한 4주, 한 달 이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달 내에 끝난다라면은 트럼프가 승리하는 것 같고요. 한 달이 넘어가면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의 뭐 투표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가 지는 게 아닐까. 그러고 한 달 이상이 사실 넘어가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 전쟁이 얼마나 갈지에 대한 것은 계속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중동 리스크 때문인데요. 세 번째 기사는 중동 리스크 코스피 운명인데요. 비투 32조의 부담과 대기 자금 119조의 매매 공방 전방인데요. 파이낸셜 뉴스 3월 2일자 기사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측면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현재 32조 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떨어지면은 다시 사겠다. 난 주식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대기 자금이 119조여서 이 매매 공방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지겠지만 이러한 대기 자금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좀 회복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사는요. 20대 직장 한 달 170만 원 저축 남들보다 적은 걸까요? 라는 파이낸셜 뉴스 3월 2일자 재테크 Q&A에 올라온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9세 A씨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산 현황을 보면서 월 수입이 대략 285만 원에 비정기 수입 30만 원, 지출 합계는 288만 원 정도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170만 원 정도 저축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내용을 봤는데 이 내용 중에 대부분은 본인이 무작정 저축을 하고 사실은 실질적인 금액보다 더 많은 저축을 하면서 마이너스 잔고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작정 저축보다는 본인이 만약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생각보다는 좀 더 단기 자금을 쓸 수 있는 단기 중기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서 그 다음에 쓰고 있는 지출에 대한 부분을 고정비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통장을 좀 분리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너무 갑자기 이렇게 나가지 않게 의료 문화비로 너무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줄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런 것들은 측면에서 있을 수 있겠다. 마지막에 홍보해 드리면요. 이 내용이 금융감독이 운영하는 소비자 포탈 파인에서 무료 맞춤형 금융 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연결되어 있는데 아무튼 3월 달이 되면서 나의 소비 지출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측면에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글쎄요, 코스피에 올라가는 얘기를 해서 뭐 들썩들썩 대통령도 집 팔아가지고 펀드 든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바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얘기했던 그 펀드가 국민성장 펀드인데요. 네. 예, 국민성장 펀드는 6월 달쯤에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국민성장 펀드라는 게 별도로 있고 ISA라고 기존에 있는 상품을 국민성장 펀드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네, 청년들 가입하는 것도 올해 만기가 많이 돌아온대요. 이제 그거를 국민성장 펀드나 IS로 이게 연계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되게 단기간 내에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다들 들썩들썩 하잖아요. 네. 투자 때문에. 제가 수업이 없을 때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책을 읽는데, 네. 낮 시간이 나오셔서 아주머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핸드폰을, 아주머니 두 분이 핸드폰을 6개를 깔아놓고, 지나가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찬뜨기니 보시면서, 한 분이, 이 사수고, 한 분이 부사수인가 봐. 이게 되게 연박을 줘. 왜 그것도 못하냐고. 그래서, 이거 도제식으로, 하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투자라는 건 본인이 기준으로 하시는 거고, 아까 32조가 빌려서 하는 거라면서요. 네. 이거밖에 안 될까요? 글쎄요. 말씀드렸듯이, 이 증권회사에서 신용거래 하시는 것도, 그것도 신용거래고요. 생으로 은행에서 돈 빌리신 것도 신용거래인데, 거기서는 주식 투자한다고 주식 투자 전용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신용대출 받아서 그걸로 그냥 주식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본인이 수익을 자기가 이자를 내야 되는 금리의 2배, 3배 정도는 내셔야지 온전히세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지금 짧은 시간 내에 3천 찍고 6천 찍으니까 이제 눈이 돌아갈 만도 하죠. 그죠. 근데 그거는 정상이세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여러 개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거든요. 네. 자, 국제신문입니다. 2026년 3월 2일 오늘 기사고요. 제목이 내 가구 중 한 곳은 적자. 6년 만에 비중 최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도 적자인데도 뭐 이렇게 펀드하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네. 자,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지출, 소득, 지출이 많았고 소득이 적었어요. 이런 게 지금 고물가 누적이 25%까지 늘었다. 그러니까 25%의 분들은 버는 것보다 쓰시는 게 많으시다는 거고요. 월평균 이자 비용도 역대 최대. 소득 적으면 외로움을 많이 느껴. 그렇죠. 네. 자,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적자 가구 차지한 비중이 25%에 달해서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내 집에 한 집꼴로 처분 가득 소득이 지출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사시는 거죠? 신용카드로 사시는 거죠. 그냥 꾸역꾸역해서 보시니까 1분기부터 아래 그림 보시면 1분위, 2분위부터 5분위까지 있는데 1분위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고요. 네. 5분위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 그래프는 그 중에서 적자인 분들이 몇 퍼센트냐? 1분위인 분들은 적자인 퍼센트가 58.7%. 말 그대로 이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이게 계속 적자가 되는 분들, 이런 느낌인 거고요. 2분위, 3분위, 4위는 비슷합니다. 20% 정도. 근데 5분위 많이 버시는 분들이죠. 네.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요. 재산이 많은 분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이 많은 분 기준입니다. 소득이 많은 분 기준으로 지금 5분위 해당하시는 분들은 7.3%가 적자라고 합니다. 아마 이분들은 소득이 많은데도 적자인 이유가 있겠죠. 가만히 쓰겠죠. 펑펑 쓰시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끝까지 대출받아가지고 하시거나
그분들은 이 부동산이 올라야지 이 적자를 그렇죠. 견디는 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만일 이분들이 다주택이라면 이제 문제는 복잡해지겠죠. 자, 국가 데이터처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안 좋아졌대요. 그리고 고소득조차 소비 위축이 심해졌다라는 것이 통계 결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소비 성향이 있었는데 고소득이신 분들도 이렇게 조금 쓰는 거를 줄인 것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보통 분들은 큰 상관 없지만 그래프 보시면 1분위 분들 말고 2분위, 3분위, 4분위 이분들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람 사는 거 거의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상으로는 2분위, 3분위, 4분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80% 정도는 플러스고 20% 정도는 마이너스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건 펑펑 써서 내가 소비를 해서 마이너스인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비를 해서는 지출 중에서 소비성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를 잔뜩 많이 물고 있다. 이건 소비성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쵸. 자산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1분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여유자금 자체가 없으실 거예요. 절반 이상 60% 정도가 마이너스인데 이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 적자인 마이너스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어떤 여력이라든가 어떤 이벤트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식비, 수도, 전기, 통신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은 이런 거에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받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돈 많으신 분들 이제 금융회사에서 사회이사 하시면서 사회이사 하면 돈 많이 주거든요. 네. 자,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2026년 3월 2일 기사고요. 제목이 예스맨 금융사회이사 3년간 반대를 한 게 단 3건이다. 그래서 금융권 사회이사 대수술. 자, 이 기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우리 전번에 다뤘던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이 되는 것을 무진장 반대한다. 공공기관이 되면 국가 예산이 들어오고 예산이 들어오면 어때요? 간섭도 들어오죠. 그래서 이러한 공공기관인 경우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뭘까요? 어떤 걸까요? 퇴사하고 몇 년간 관련 업종 취업 제한입니다. 만일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이 되면 어때요? 딱 걸리는 거죠. 그러네요.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지주사 8곳. 여기서 지주사는 금융, 네, 지주사를 얘기하겠죠. 네.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을 이렇게 높은 직책으로 퇴사하신 분들이라면 제조업체 삼성전자 갈까요? 이사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지주사 8곳 이사를 살펴보니 결의안건 중 총 885건 대법원 찬성, 당국 거수기 차단 위에 손질 예고, 주주대표급 사회이사 선임키로. 주주대표급이라는 게 주주 중에서 사회이사를 어느 정도 뽑겠다는 거죠. 의사회 자세히 적어 공식키로. 이게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적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지주에서 회장님이 얘기하신 거죠. 근데 의사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고 증거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회장님은 내가 안 했다고 하면 끝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장단이 회장이 시켰습니다 라고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항상 그 말씀 하나 드린 거죠. 그런데 의무로 의사록을 적어라 라고 하면 심리적 압박이 생길 겁니다. 아래쪽에 그래프 보시면 최근 3년 8대 금융지주 이사회 안건 반대 현황입니다. 네. KB부터 IM까지 나와 있죠. IM이 금융지주회사예요. 자, 보니까 다 00000인데 반대가 신한 그룹이 2건이 109건 중에서 2건이 반대고요. 그리고 BNK가 101건 중에서 1건이 반대입니다. 네. 그러면 신한 그룹과 BNK 그룹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안건에 따라서 아니, 아무 의미 다르겠죠. 없잖아. 109건 중에 2건이 반대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앞에 보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손이 쭉 있잖아요. 네. 근데 손에 yes라고 적혀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거수기죠. 거수기. 뭘 판단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옛날에 다 잊혀져간 이제 코미디 있잖아요. 회장님 하는.
잘 돼야 될 텐데 했던 그런 코미디가 있었거든요. 그죠? 딸랑딸랑 하던 임원이 있었습니다. 딸랑딸랑. 저는 영원 회장님의 종입니다. 이거죠. 보시면 손이 그렇습니다. 8대 금융지주 사회이사들이 최근 3년간 이 사회에서 단 3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금융감독원장 이사회 의사록을 속기록 수준으로 자세하게 기재해 공시하고 공시까지 하래요. 그런데 국민연금 등 주주 대표하는 매기 4개 이사와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이사를 선임해서 이사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회이사 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자, 이거 관련돼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제가 전번하고 전번 증권에 했던 말씀 중에 지금 국민연금 중에 국내 주식에 관해서 지금은 절반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절반은 외주 주고 있는데 네. 외주 주는 걸 늘리겠다. 더하기. 의결권 행사도 자산운용사 외주로 넘기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선 또 뭐가 돼 있죠? 금융지주회사 사회이사에 누가 가겠다? 국민연금에서 가겠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에 들어가 있는 돈은 국민 돈입니다. 맨 아래쪽만 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신의 소신인 주주를 대표하는 매기형 사회이사 선임과 함께 이사회 의사록 공시 방안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두 가지입니다. 사회이사에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누굴 보내겠다? 공공의 입장에서 매기로서 국민연금이 가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 적어라.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누가 확인할까요? 지금과는 매기가 확인하겠죠. 야, 더 적었어요? 라고 확인하겠죠. 자, 의사록을 공개하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매기가 등장한다. 매기 하나만 넣으면 공개하는 이 의사록을 작성하면 다른 매기도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뭐 높으신 양반이니까요. 근데 현실이 이렇다. 그래서 크게 기대하지 마시라. 대부분의 이런 보면 지금 여기 있는 KB, 신한, 하나, 우리 여기까지가 의미 있고요. 농협, BNK, JB, IM은 큰 의미 없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금융지주회사 관련돼서 보통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요즘 대부분 다 주식이니까요. 배당? 주식 사시는 거죠. 금융지주회사 주식 사시면 뭐 좋은 게 있죠? 배당을 많이 해줍니다. 요즘도 한 10% 위아래 해줍니다. 딴 데 어디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금융그룹에 여기서는 안 써있지만 여기 있는 금융그룹의 절반 정도가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외국인 지분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가 늘어나요? 배당이 늘어났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외국인도 우리도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나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린 보통 외국인이 나서서 간섭하면 뭐라고 걔들을 낮춰서 부르죠? 뭐라고 할까요? 우리 그룹의 사모펀드가 간섭하려고 그래요. 사모펀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은행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대법책 읽을 겁니다. 그 다음은 한국경제신문이고요. 2026년 3월 2일 오늘이고요. 제목이 5대 은행 무실채권 상매각 상각과 매각입니다. 네. 작년 8조 넘었다. 상각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각은요 파는 거죠. 상각은 대부분 그것의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100만원 꽂았는데 뽑은 사람이 이제는 못 갚을 것 같아. 능력이 안 돼. 50만원만 받아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권이 100만원짜리 말고 50만원짜리로 다시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상각입니다. 네. 근데 매각은 이 사람은 지금 빌려가 놓고 도저히 안 갚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차용증을 싸게라도 팔아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각입니다. 자, 작은 제목을 보니까요. 작년에 8조 4천억 정리를 했고요. 19.6%, 20% 정도가 정리한 게 늘어났답니다. 건전성 경고음에도 부실과의 전쟁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부실한 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하면 그 회사, 지금 은행이죠. 은행의 재무제표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지겠죠. 좋아진다는 거예요. 부실채권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 매각하기나 상각하는 게 좋다는 거죠. 부실 줄여도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이고요. 처분 속도보다 신규 연체가 더 많아. 그렇죠. 내수 침체, 포용금융, 진퇴양난. 말씀드렸어요. 신규 연체가 더 많다. 이건 두 개로 나눠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로 나눕니까? 하나는 기업, 하나는
개인이죠. 우리 개인이 작년보다 2배, 3배 더 연체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큰 차이 없다는 거죠. 신규연체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누굴까요? 기업이죠. 부동산 넣어놨다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겠습니다. 자, 국민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또 틀렸죠? 농협은 특수은행이라고. 5대 은행 그냥. 지난해 장부에서 탄원된 부실채권 규모가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섰다.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에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올해는 내수 침체에 정부의 생산적 포용금융 확대 기조까지 물리면서 은행의 리스크 관리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보면 정부의 생산적 포용금융 확대가 리스크를 높인대요. 은행의 리스크를 높인대. 원래는 돈도 안 되는데 국가가 하라니까 억지로 해대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리스크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실채권의 상각과 매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일반적으로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리합니다. 고정 이하 여신은요, 항상 또 말씀드릴게요. 은행에서 채권, 돈 빌려주고 이 채권 관리하는 단계는 5가지. 첫 번째는 정상, 두 번째는 요주의, 세 번째가 고정인데 이 고정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것을 3개 묶어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하고, 고정보다 안 좋은 걸 뭐라고 하냐? 저도 맨날이 헛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고정보다 더 깔리는 거, 회수 의문. 회수될지 궁금한데 회수 의문.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요, 추정 손실. 에이씨, 때였구나. 때인 셈 치자. 이게 추정 손실이겠죠. 요 3개를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합니다. 자,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에 매각하거나, 말이 좋아, 그냥 팔아넘기는 거예요. 아예 장부에서 지우는 요게 상각 방식이죠. 부실을 턴온다. 당장 일정 부분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건전성 지표 방어하기 위해서. 건전성 지표라는 게 뭡니까? 재무제표죠. 네. 이 재무제표가 예쁘고, 그리고 이 재무제표가 건전해야 누구한테 가장 유리하다고요? 회장님이요. 왜? 회장님 한번 더 하려면 그게 깨끗해야 되거든. 근데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잔뜩 털어내더라도 부담이 없습니다. 왜요? 매년 당기 순이익이 사상 최고거든. 그러니까 털어내도 좀 손해봐도 당기 순이익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의 건전성 부담. 우리 은행은요, 자본주의의 꽃이에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데 거기에다가 생산적으로다가 하고 포용적으로 하다가 이거 자체가 우리 업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건전성이 부담된다라는 거죠. 부실채권 대응 능력을 보내주는 부실채권 NPL 커버리지 비율도 급감했다. NPL, 이게 부실채권이라고 했죠. 네. Non-Profitable Loan입니다. 자, Profit가 이익이잖아요. 우리가 돈 빌려주고 나서 받는 이익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자. 그러니까 Non-Profitable이니까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은 은행에 빌려주는데 뭐가 안 들어와요? 이자가 안 들어온 거죠. 그런 대출이 NPL입니다. 지난해 5대 은행은 맞겠죠. NPL 커버리지 비율은 평균 175.6%로 집계됐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30.7%포인트 떨어졌다. 그래서 NPL 커버리지 비율은 연체 3개월 이상 고정 이하 여신, 대선 충당금 비율로 은행 건전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다. 우리는 알 필요 없겠죠? 은행의 재무제표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올해가 굉장히 은행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 주택자들이 진짜 움직일까요? 다 주택자들이 이미 받고 있는 대출을, 원래는 그것도 일정 기간, 내가 1주택이면 30년짜리 끊을 수 있잖아요, 대출을. 네. 근데 다주택자는 30년짜리 안 끊어준다고. 대부분 짧으면 1년, 길어봤자 5년 일하라고요. 그러면 5년 이후에 갚아야 되잖아. 그게 원칙이지.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갱신해줬지. 갱신. 그랬기 때문에 이자만 조금 내면서 계속 집을 불려갈 수 있었던 거죠. 자산 형성의 방법으로. 누구 돈으로? 남의 돈으로. 남의 돈은 누구예요? 은행 돈. 근데 은행 돈은 어디서 왔어요? 국가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양적 완화. 국가가 한두 끝도 없이 돈을 그냥 찍어낸다. 이 의미를 보통 분들은 이해 못해요. 왜? 나는 빌려본 적 없으니까. 그게 은행 가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분들이 남의 돈 가지고 자산 불렸던 게 지금의 현실이죠. 자,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내수 침체 장기화, 상산적 포용금융 확대로 부실채권 규모가 확대되는 우려다. 생산적 금융을 하면 부실채권이 늘어난대요. 포용금융을 하면 부실채권이 늘어난대. 이거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요?
생산적 금융이나 포용 금융으로 하면 결론이 뭡니까? 대출을 받아갈 능력이 모자란 부족한 분들한테 대출해 주는 거잖아. 결론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분들이 빌려가서 잘 갚는다 안 갚는다? 못 갚아. 잘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자, 올해는 우량 기업을 꼼꼼하게 선발하고 선제적으로 순자금을 쌓는 등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보통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기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질 겁니다. 그 대신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을 수 혜택을 있다. 받을 가능성은 높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 또 할 수 있을까요? 안 시간이 될 것 어떨까요?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생산적, 포용적 금융이 금융회사가 해야 될 역할일 수도 있는데, 또 얘기하신 것처럼 자본주의 꼬신 입장에서 또 이익을 쫓아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 딜레마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또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급한 시기를 갈고 있을 이때쯤에는 더 관리가 좀 촘촘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봄은 아직 가까이 올 것처럼 보였는데 또 이렇게 또 리스크 하나가 터졌으니 좀 더 지켜보는 세상을 좀 더 지켜보면서 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관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